자, 선배님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을 바로 첫 시간에 한 20분 동안 한마디로 핵심 정리를 다 끝내고 그 핵심 정리한 내용을 오늘 약 7시간에 거쳐갖고 하나하나씩을 전부 다 실정적으로 통계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는 책, 이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케네스 로고프가 쓴 이번에 다르다. 이 책은 인류 경제학적 차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지난 800년 동안에 전 세계를 움직이는 66개국, 그 66개국이 200개 국가가 있지만은 전 세계 GDP의 90%입니다. 66개국이. 근데 그 66개국 중에서도 주요 20개국, 한국을 포함한 미국, 유럽, 아시아의 주요 20개국이 전 세계 GDP의 85%니까 실제로는 전 세계는 20개 국가가 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 20개 국가 안에서도 GDP 순위로 우리 한국은 11위에서 13위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1위쯤 됩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11번째로 큰 경제 대국입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데야 인구라도 13억 있고 유럽도 인구가 4억 5천쯤 될 겁니다. 있고 미국도 통계로는 3억 7천인데 실제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불법 이민자들이 있어갖고 4억 정도가 됩니다. 실제 인구가. 베트남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전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실질 인구까지 1억 4천만 명 정도 된답니다. 통계로는 1억 정도인데 전부 다 1억이 넘는 거대한 인구를 갖고 있는 나라들인데 우리나라는 고작 해봤자 4,800만 명, 5천만 명도 안 되는 인구 소국입니다. 이 인구 소국이 GDP 규모로 세계 11번째쯤 된다는 거, 순위에 따라서 그의 성적에 따라서 11위부터 13위로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11위쯤 됩니다. 한국은 위대하고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는 이 책 속에서도 한국이 얼만큼 위대한 나라고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나라인지 이 케네스 로고프가 지난 800년 동안 분석한 국가적 통계에 의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기 전에는 경제 논문이든 경제학 책을 통해서든 간에 이렇게 방대한 국가 부채에 관한 통계 자료를 집대성하거나 연구한 학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에서 배우는 것은 누군가의 견해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견해. 현대 경제에서 제일 큰 문제점은 언론, 방송이나 인터넷까지 개인이 전부 다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검증도 안 된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공부도 안 한 사람이 지 주관과 생각을 가지고 경제가 어떻고 저떻고 앞으로 전망이 어떻고 저떻고 마음대로 뿜어내고 언론, 방송은 속성 자체가요, 누군가를 시켜갖고 말을 시켜야 기사를 쓸 수 있고 누군가를 등장시켜갖고 씨부리게 해야 방송이 되잖아요. 그러니 씨부릴 놈을 갖다가 끄집어내는 게 언론 방송이에요. 씨부릴 놈을. 누군가 말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완전한 경제적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한 실물 경제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공부나 했던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그럴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도 안 한 상태에서 대부분이 없죠. 이 씨부릴 사람을 끄집어내는 게 언론 방송이니까 세상은 지금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전부 다 사람들이 그 속에 잠겨가지고 허우적거려가지고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를 모르는 상태가 지금 현대 경제의 문제점입니다. 근데 이 책은 케네스 로고프는 자기의 견해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객관적 통계 수치를 가지고 스스로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이래서 이것은 객관적 사실을 공부를 하는 거고요. 금융위기, 그 다음에 경제위기, 실물위기, 은행위기, 이 총체적 위기가 도대체 왜 발생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하는 걸 전부 다 객관적 사실로서 이 책 한 권에 다 집약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정확하게 통계 수치로 해놓고 나게 되게 되면은 이제는 언론 방송에 나오는 누군가의 견해나 또 그 경제 전망에 의해서 휘둘릴 필요가 없고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 우리가 경제를 바라볼 수 있고 전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런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한마디의 결론을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경제 위기가 어떻게 발생하는가 하면요. 경제 위기는 이렇게 발생하는데 이게 경기의 고점이고 이게 경기의 저점으로서 경제가 이제 급속도로 공황 상태에 빠진 상태죠. 이게는 경기 고점이고 이게 경기가 상승 중일 때고 이게 경기가 하강할 때인데 자, 1번 상승 중일 때를 1번이라고 기재하시고요. 경기 고점이 2번이라고 기재하시고요. 경기 하강 국면이 3번이고 그 다음에 경기가 불황이나 침체나 공황의 상태가 4번입니다. 이게 왜 800년 동안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는가 하는 이유가 1번 상황이 왜 발생하느냐. 1번의 경기 상승 중일 때의 경제적 특징입니다. 1번이 이때 국가 부채가 증가합니다. 재정 적자가 누적돼 갖고 이유는 뭐냐? 국가가 재정 지출을 확대했기 때문에 케인즈 이론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경기를 부양하고 또 복지 지출을 늘려가지고 사람들한테 돈 많이 공짜로 더 줬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국가 부채가 이 1번 상승 중일 때는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은행 부채도 증가를 합니다. 은행이 왜 부채가 증가하느냐? 경기가 상승 중일 때는 은행에 대출 받아가지고 사업하려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 레버리지 효과라 그러죠. 레버리지 효과로 자기 돈 1억이 있는데 1억 갖고 10% 벌게 되게 되면은 경기 상승 중일 때 1000만원 버는데 1억 더 빌려가지고 2억을 가지고 10% 오르게 되게 되면 똑같이 10%를 더 2천만원 벌죠. 2천만원에서 은행이자 500만원 빼버리게 되면은 순이익이 500만원 더 늘죠. 5%가. 그러니까 경기가 상승 중일 때는 창업하려는 사람들도 많고 부동산이나 주식을 빚내갖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게 되게 되니까 대출 수요가 증가하거든요. 그럼 은행은 자기 자본은 순자산 비해가지고 5%에서 10%밖에 없어요. 그러면 은행 갖고 있는 대출금 전부 90%나 95%는 다른 데서 빌려온 돈 갖고 대출해주면서 빌려올 때는 5% 이자를 빌려가지고 대출을 7% 해주게 되면 2% 차익이 생기죠. 그걸 먹는 게 은행이거든요. 은행. 예대 마진을 먹는 거랍니다. 예금과 대출의 이자 차이를. 그러니까 경기가 호황길 때는 대출을 받으려는 자금 수요가 많아지게 되니까 은행도 계속 부채를 갖다가 더 끌어와가지고 더 많이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의 부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은행은 누군가가 대출받은 놈이 있을 때 돈을 7%의 대출받을 놈이 있을 때 5%를 빌려가지고 7% 빌려주고 2% 먹는 거지 대출받은 놈 없을 때는 은행이 부채를 증가 안 시키죠. 자기 자본은 전체 대출 금액이 5%가 안 되니까 돈 쓸 놈이 없는데 은행에서 돈 만들어 오질 않지요. 그러니까 은행 부채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바로 개인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상승 중일 때 경제 거시 지표를 보게 되면 1단계에서 상승 중일 때는 국가 부채도 계속 증가하고 은행 부채도 증가하고 개인 부채도 갖다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경기 고점 2번 경기 고점이 옵니다. 경기 고점이 오게 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펼쳐지느냐. 경기 고점이 들어오게 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인플레이션이. 부동산 가격, 주식 가격, 제일 중요한 실물 자산이죠.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 부동산, 주식, 원자재 가격이 경기 상승 초기 때보다 고점 때는 몇 배가 올라가 있습니다. 주식 가격도 올라 있고 부동산 가격도 올라 있고 원자재 가격도 꼭대기에 가 있습니다.
그때가 전 세계적으로 2007년도였죠. 그럼 2007년도를 기준으로 하자면은 한국과 전 세계를 평균적으로 보자면은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도 2배 높았고, 다른 말로는 2007년 대비해 갖고 우리나라 빼고 유럽과 미국이나 선진국은 2007년 대비 부동산 가격이 지금 반토막 상태거든요. 통계적으로는 40% 상태입니다. 전국 평균으로는 반토막 나 있는 상태고, 주식 가격도 그때가 제일 비쌌던 직전 고점이었죠. 2007년도가. 원자재 가격도 금값 같은 게 구리 가격이 그때는 톤당 $10,000 가까이 했다가 2008년도에 금융위기 터져가지고 2009년 1월 2월 달에는 $10,000까지 구리 가격이 톤당 $2,000까지 5분의 1토막 났다가 지금 다시 $8,000-9,000까지 지금 회복돼 있죠. 이래서 경기 고점은 인플레이션이 가장 정점에 달할 때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달할 때. 모든 실물 자산의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달하게 되게 되면은 재화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물건 가격이 비싸졌고 음식값도 비싸졌고 부동산 다 비싸니까 수요가 감소가 됩니다. 수요가 감소가 되게 되면은 3단계 경기 고점이 끝이 납니다. 경기 고점이 끝이 나고 이제 3단계 경기 하강으로 내려옵니다. 경기 하강으로. 그럼 3단계 경기 하락이 되게 되면은 고점을 쳤으면은 그때부터 수요가 감소하거든요.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이때부터 생산이 감소가 됩니다. 수요가 감소되게 되면은 생산도 감소가 됩니다. 생산이 감소되게 되면은 GDP도 감소가 되게 됩니다. 성장률이 감소가 되게 됩니다. 성장률이 감소되게 되면 1인당 소득도, 개인 소득도 전부 다 감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개인 소득이 감소되게 되게 되면은 인플레 정점에서 수요가 감소가 되어버리게 되면 부동산 가격 꼭대기일 때쯤 가게 되게 되면은 꼭대기 전까지 수요가 많다가 완전 꼭대기까지 가버리게 되면 수요가 종적을 감춰버리죠. 90%가. 이제 너무 비싸다 해가지고. 그만큼 올랐는데 살 돈도 소득도 그만큼 안 올랐기 때문에 소득이 부동산 가격을 예를 들면은 여기 있을 때부터 1번 저점에서 2번까지 자기 소득은 2배 올랐는데 부동산 가격이 꼭대기에서 3배 올랐으면은 자기 소득 정가를 갖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저 정점 가격에서 못 사죠. 그래서 수요가 감소 일어났는데 그 수요 감소가 다시 생산 감소와 GDP 감소와 결국 개인 소득 감소로 이어져 갖고 이게 다시 수요 감소를 이렇게 해버립니다. 다시 수요 감소. 뱀이 자기 꼬리를 무는 형태죠. 그러니까 빈곤의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바로 빈곤의 악순환입니다. 빈곤의 악순환이 이어져 갖고 영원히 오를 것 같던 경기가 요만큼 떨어질 것 같은데 여기서 안 멈추고 또 떨어지고 2차로 1차로 떨어지고 2차로 또 떨어지고 여기서 안 멈추고 3차로 또 떨어지고 하면서 1차 2차 3차마다 처음에 경기 고점에서 일으켰던 수요 감소가 생산 감소와 소득 감소로 이어져 가지고 또 수요를 또 감소시키니까 2차 감소 또 하고 여기서 또 소득 감소가 또 수요를 더 감소시키니까 또 떨어지게 갖고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3번 국면에서. 그래서 4번에 경기 바닥이 옵니다. 경기 바닥. 경기 바닥 저점이 오게 되게 되면은 첫 번째 현상이 무슨 현상이 벌어지느냐. 생산 감소가 대부분 기업들이 부도내고 한계 기업들이 부도내고 수요가 감소니까 생산 감소가 소비 감소 폭보다도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경기 바닥 저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비가 이야기 이렇게 70%가 30%가 감소했는데 생산은 마이너스 50%가 감소한 겁니다. 생산 감소가. 그렇게 되게 되면은 경기 저점이나 침체가 왔다고 하지만은 생필품은 먹고 사는데 필요한 생필품은 그대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필요한데 그 필수 생필품마저도 생산이 더 줄어버리는 거예요. 기업 활동이 위축되게 되니까. 그러면 이게 경기 바닥입니다. 생산이 더 많이 감소가 되다 하게 되게 되면은 한계 기업들이 다 퇴출돼 버리고 한계 기업과 한계 소비자가 전부 다 경제에서 퇴출을 당합니다. 그러면 생산 감소가 더 크게 되게 되면 경제는 완전 극단적인 경기 바닥을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빚이 많은 기업,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이 낮은 기업, 그 다음에 제품 경쟁력이 낮은 기업, 질 낮은 서비스를 하는 식당 같은 데는 전부 다 부도가 나버리고 부도위기에 몰려버립니다. 그리고 한계 소비자는 누구냐? 부채 많은 소비자, 부채 많은 국민들, 빚이 많고 실제 자산이 적은 사람들은 경기가 위축되고 그러면 월급이나 소득도 줄어드는데 그죠? 부채의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어갖고 파산이 되게 되죠. 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한계 소비자와 한계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을 당합니다. 퇴출당하고 나게 되면은 생산 감소가 더 컸기 때문에 그 다음 현상이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제품 가격과 다시 인플레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인플레가 일어나느냐? 부동산과 주식이 가격을 바닥을 쳤다 그러게 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이고 더 떨어지지 않는다 확실히 되게 되면 주식과 부동산을 다시 투자를 시작하죠. 누가 시작하느냐? 이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한계 기업이나 한계 소비자가 아니라 경제 위기에서 살아남았던 이 생존한 기업하고 생존한 소비자가 돈 많이 갖고 있는 개인하고 그 다음에 시장 1위 기업으로서 위기를 극복하고 대비해 갖고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바닥이니까 이런 경제적 경기 변동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니까 이 가격이 사게 되면 더 이상 떨어질 일이 없다. 사놓게 되면 시간만 지나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투자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이래서 투자를 증가시키니까 가격이 상승을 하고 가격이 상승이 되게 되면은 투자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투자를 증가를 하게 되게 되면은 다시 GDP, 국내 총생산과 1인당 GDP, 1인당 국민소득이 다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증가하는 요 시점이 다시 반복돼 가지고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는 인류의 경제는 지난 800년 동안 통계 수치로 검증을 해보게 되니까 전 세계 국가가 저 1, 2, 3, 4단계가 주기적으로 800년 동안에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게 경제다 이 말입니다. 이번엔 다르다. 그래서 제목이 왜 이번엔 다르단가 하면은 이제는 경제위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앞으로는 금융위기 없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인류가 살아있는 한 인류 경제가 존재하는 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경제위기는 우리가 3년 전에 겪었던 2008년도의 리먼 브라더스 위기나 또 13년 전에 겪었던 IMF 위기나 이런 경제위기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그러니까 요게 경제의 속성인데 그럼 이런 경제가 생기는 이 원인은 뭐냐? 이 원인은